한 번에 합격 해커스. 자, 12페이지의 제2절 통치행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행정이 뭔지를 가볍게 봤어요. 사실 우리 생기초강에서 행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은 국가가 하는 작용 중에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권력 분립이라는 개념을 배웠고, 그리고 근대로부터 현대로 오면서부터 행정 역할이 훨씬 더 커졌다. 여기까지 제대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형식적 의미의 행정, 그리고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 어떤 의미인지, 주체, 내용, 이걸로 구분한다는 거 배웠고요. 자, 그럼 이제 제2절 통치행위인데요. 통치행위, 말 그대로 통치행위는 뭔가 느낌이 좀 오지 않나요? 통치행위, 뭐지? 뭔가 통치하는 건가? 그렇죠. 근데 이 통치행위는 옆에 키워드를 적어 놓으실게요. 바로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사법심사 X. 자, 사법심사 X. 이게 바로 통치행위다. 통치행위 개념이에요, 이게. 자, 요게 바로 통치행위라는 말이에요. 사법심사 안 한다. 자, 사법심사 안 한다는 말은 법원이 재판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소송을 제기해도 법원에서 뭔가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통치행위니까. 자, 원래 웬만한 것들은 다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고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거는 좀 애매합니다. 이걸 과연 사법심사가 가능할까? 이게 좀 애매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옛날에 이라크 전쟁 우리 파병한 적이 있거든요. 이라크 전에. 우리가 파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를 파병을 결정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법원에서 판사도 헷갈릴 거예요. 오면 아니 행정부가 그렇게 결정을 해서 내린 거를 내가 이거를 만약에 잘못 위법이다 위헌이다라고 해버리면 그게 무효가 돼버린 거잖아요. 이미 갔는데 뭔가 애매합니다. 정치적인 영역이고 뭔가 판단하기 애매한 영역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모아서 통치행위라고 부릅니다. 그냥 통치행위라고 해서 통치행위라는 말 나오면 바로 키워드가 사법심사 안 한다, 법원에서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가장 본질적인 키워드다. 그래서 자, 한번 통치행위 개념 한번 읽어볼까요? 자, 통치행위란, 자, 밑줄입니다. 고도의 정치성을 가지는 국가기관의 행위다. 자, 요거 일단 밑줄 그어두시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법적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재판 통제에서 제외되는 행위다. 자, 재판 통제에서 제외된다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말을 좀 어렵게 쓰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사법심사가 안 되는 영역입니다. 통치행위가 뭐야? 사법심사가 안 되는 영역을 말해. 이렇게 말하면 정답이에요. 자, 이게 바로 통치행위고요. 근데 글이 어렵게 써져 있죠. 그러니까 키워드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항상. 자, 그래서 요거는 국가작용 중에 뭐 제4의 국가작용이라 부르기도 한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통치행위의 특징을 보시면 다시 한번 밑줄 또 그어볼까요? 자, 사법심사가 배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부분에 밑줄을 딱 그어두십시오. 자, 이렇게 단어 위주로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사법심사를 하지 않는 거다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 보시면 2번 보시면 통치행위의 발전 보겠습니다. 통치행위가 어떻게 발전해왔지? 보시면 자 나온 김에 제가 기본기를 하나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구분을 보시면 대륙법계, 영미법계 이렇게 나뉘죠. 자, 우리 이 법학은요 아주 크게 보면 대륙법계에 따로 영미법계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과연 대륙법계일까요? 영미법계일까요? 대륙법계입니다. 대륙법계. 자, 대륙법계의 대표적인 나라 보십시오. 독일, 프랑스. 자, 우리는 독일법을 거의 따랐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면, 자, 우린 일제시대가 있었죠? 일본이 독일을 그대로 따라왔어요. 왜냐? 여러분, 독일 사람 독일 친구 있어요, 혹시? 독일 친구 있으면 겁나 피곤합니다. 저 있는데, 뭔가 얘기하면요, 토론을 시작해야 돼. 하면 막 30분 동안에 막 계속 물어봐.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아닌 거 아니야? 계속 따져 들어가. 논리적으로. 그게 불편해요. 그런데 그게 독일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막 딱딱 체계를 잡고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독일 축구가 지금은 못하지만 옛날에 독일 축구 잘했거든요. 왜 잘했겠어? 조직력 장난 아니야. 뭐 스타가 없어도 되고 조직력이나 막 전차 군단이라 그러잖아.
걔네들 완전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다 있습니다. 체계가 막 머릿속에. 그러니까 축구를 잘하는 거였어요. 물론 요즘엔 잘 안 되지. 요즘엔 애들이 잘 안 되는데. 자, 그런 겁니다. 독일 애들이 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들 있죠. 칸트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독일 사람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제 우스갯소리로 약간 변태다 이런 얘기도 해요. 너무 막 디테일하니까, 너무 디테일하니까 약간 변태다. 그리고 제 친한 여동생, 진짜 친한 여동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의 여동생이야. 근데 그 친구는 이제 독일인이랑 지금도 사귀는지 모르겠는데, 사귀고 있는데, 밥 먹으러 앉으면 1시간 동안 얘기해야 된대. 계속 말이 끊이지 않다. 근데 계속 토론이야, 토론. 말 내용이. 막 계속 토론해요. 계속. 그래서 쉽지 않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 역시 독일이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 그러면 법학은 겁나 발달했겠죠. 체계를 잡고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이론들은 다 독일에서 온 겁니다. 독일에서 막 우리가 배운 법학의 이론들이 다 독일에서 왔어요. 그리고 우리 행정법 교수님 중에 90% 이상, 90% 이상은 다 독일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대륙법계다. 그래서 빼박 우린 대륙법계다. 근데 되게 웃긴 게 독일에서 행정법이 이렇게 발달했잖아요. 그 다음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이 됐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원래는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거 아닙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지금은 이 행정법 분야만 보면 일본이랑 한국의 레벨 격차가 완전 큽니다. 우리가 당연히 우위에 있어요. 우리는 행정법이 엄청 발달했습니다. 자, 행정법이 발달하려면 행정법이라는 게 일단 국가가 있고요. 국민이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를 다루는 게 또 행정법이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뭘 해? 그 국민이 그대로 따르면 이거는 분쟁이 안 생기죠. 소송이 안 생기죠. 그래서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 뭐 해? 국민이 안 따라. 싫은데? 네가 왜?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소송도 생기고 분쟁이 생기죠. 이러면서 발달하는 거예요. 행정법이. 근데 우리나라가 겁나 발달했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아. 국가가 뭐 하라고 하면 절대 안 합니다. 왜? 내가 니네 월급 주는데 말이야. 이러면서 계속 뭐 소송하고 따지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요, 아이러니하게 굉장히 발달했어요. 우리는 행정법이 엄청나게 발달했고요. 판례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판례들이 정리가 돼서 지금 행정기본법이라는 법이 나왔어요. 그게 진짜 의미가 있습니다. 행정법제가 진짜 예전에 난립했는데요. 이제는 이걸 다 모은 행정기본법이 생겼다. 엄청난 역사적으로 진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기본법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기본법의 많은 조문의 내용들은 시행이 언제냐? 바로 3월. 이제 얼마 전, 지난주에 시행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 여러분 시험에서는요, 딱 여러분 시험에 행정기본법 내용이 대놓고 계속 나올 겁니다. 아주 많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정기본법 나오면 항상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행정기본법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행정기본법을 만드는 교수님들 있죠? 교수님들과 같이 제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사실 다 알아요. 입법 과정을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고, 뭐가 시험에 나오고, 이게 왜 의미가 있고, 이런 건 당연히 너무나 잘 알아요. 실무가로서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전달해 드릴게요. 실제로 제가 찍어드린 게 그대로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번 시험에서도 제가 그냥 그 전날, 그 9일 전에 밑줄 그은 것 중에서 13 지문이 나왔으니까, 그럼 말 다 한 거 아니야? 시험에 지문이 13개가 나왔다고. 사지선다인데. 그러면 네 문제에서 나온 거예요. 지문이. 그것만 알았으면 문제 4개 맞추고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어쨌든 저는 행정기본법을 계속 특강이든 뭐든 수업 시간이든 계속 강의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바로 어제가 그 국가직 공무원 애들 마지막 수업이었어요, 어제가. 왜냐하면 다음 주 토요일이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뭐 문제풀이 하면서 다 설명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제가 했던 게 뭔지 아세요? 1시간 동안 행정기본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프린트 다 나눠주고 이미 공부를 다 했지만 한 번 더 보자 해서 한 번 더 짚어드렸어요. 아마 거기서 시험이 또 그냥 와당탕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행정기본법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완전 중요하구나 이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과서에도 이제 행정기본법 내용들이 나올 텐데요. 나오면 무조건 별표입니다. 행정기본법 보이면 무조건 별표 치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륙법계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어쨌든 대한민국의 행정법은 엄청 발전해 있다. 일본 애들은요, 행정 국가시키잖아요. 일단 따릅니다. 하이 하면서 따라요. 그냥 따르니까 반항을 안 해. 애들이 반항을 안 해. 그리고 발전할 리가 있나 이게? 우리나라는 보세요. 뭐 시킨다 갑자기 과징금 나왔다.
우리나라 가만히 안 있습니다. 야, 이거 내가 왜 내야 돼요? 하면서 가서 막 따지고 막. 그러니까 발전한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자, 저는 행정법, 어쨌든 가리키는 사람으로서 되게 자부심이 있어요, 사실. 자, 어쨌든 우리는 대륙법입니다. 이 독일 놈들, 변태네. 그 독일 친구들. 아주 디테일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의 영향을 받았다, 행정법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건 그냥 요 정도 보시면 되고, 통치행위 발전 내용 볼 건 없습니다. 보지 마세요. 자, 그 다음 13페이지에 통치행위의 인정 여부인데요. 자, 요거는 논리적으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물론 기본 강의 때 굉장히 상세하게 다루겠지만, 지금은 요 개념을 다룰 거예요. 자, 통치행위의 개념은 바로 사법심사가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이게 정의예요. 그렇다면, 제목 보세요. 2번의 제목. 통치행위의 인정 여부입니다. 통치행위를 인정할 것인지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인정 여부. 자, 인정 여부의 결론이 두 가지겠죠?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한다. 긍정설. 긍정하는 견해. 그리고 두 번째, 부정하는 견해. 자, 요 의미까지만 배우겠습니다. 오늘은. 자, 통치행위라는 개념이 사법심사가 안 되는 영역이야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파병, 뭐 국군을 파병하는 거, 자, 요런 것들을 말합니다. 국군 파병. 이게 바로 통치행위죠. 정치적으로 해결할 일이지 이거를 사법심사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통치행위란 개념을 인정한다는 이 말이 뭘까? 통치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해야 인정하지 않아. 이게 문제였어요. 통치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해 라고 하는 입장은요, 사법심사가 안 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영역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여러 개 말이 나왔지만 여러 개 다 이런 자유재량 행위설 사법자세 이런 거요. 여러분 좀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다 지워버리십시오. 수험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사실 다 지워버리시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옆에 빈 칸에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제가 쓴 책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수험 적합적으로 제가 다 세팅을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그래서 다 지워버리시고 이거 긍정설 밑에 있는 이거 학생 다 지워버리시고 그냥 긍정설은 사법심사가 안 되는 영역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통치행위의 개념을 부정한다는 말은 뭐죠? 통치행위란 말을 인정하지 않아. 이 말은 사법심사가 안 되는 영역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모든 영역은 사법심사가 다 된다는 뜻이죠. 오케이?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사법심사 안 되는 영역을 인정할 수 없다. 자, 말이 좀 어렵죠? 자, 요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요 정도만. 자, 그래서 부정설에 따르면요, 사법심사 다 해야지. 장난해? 다 재판으로 가서 다 따져봐야지. 이런 입장이에요. 통치이고 뭐고 간에 일단은 무조건 통치행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사법심사가 다 해야지. 무슨 말이야? 재판을 통해서 해야지. 이렇게 하는 입장이 부정설. 긍정설은 사법심사 안 되는 영역이 있긴 있어. 통치행위라는 게 바로 그런 거야. 이게 바로 인정설이고요. 긍정설이고요.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신 게 더 좋습니다. 수험적으로 훨씬 더 이게 더 좋아요. 자, 그러면요, 우리 판례는 어떤 입장일까? 판례. 자, 보통 이런 인정 여부 이런 쟁점이 나오면 학설들이 나오고요. 그 밑에 판례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요, 항상 판례가 들어있어야 돼요. 우리의 결론은 다 판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객관 시험장 가시면 시험에 어떻게 써져 있냐? 괄호에서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다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의 결론은요, 판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판례 입장만 그냥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판례는 어떨까요? 바로 판례. 자, 우리 대법원 입장만 볼게요. 대법원. 우리 판례 대법원 입장은 어떠냐? 바로 통치행위 긍정설입니다. 긍정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입장에 따르면 자, 통치행위가 인정된다면, 통치행위로 인정되면요, 사법심사 안 하는 거고, 사법심사 안 합니다. 우리가 심사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런데 통칭이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사법심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자, 밑에 보이세요? 자, 통칭인지 아닌지 여부. 그러면 통칭이 여부를 누군가 따져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통치 행위인지 아닌지 여부는요. 누가 판단할까? 오직 사법부가 우리가 판단할 거야. 오직 사법부가 판단할 거야.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가 통칭이라고 인정하면 안 할 거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통칭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해버릴 거야. 이런 입장입니다. 통칭인지 여부 자체는요, 오직 사법부만이 판단할 수 있다. 우리가 판단할 거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정리해 놓으시면 지금 이 통칭의 엄청 어려운 개념들이 한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필기한 것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여러분 통칭을 제대로 지금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 필기 있죠. 얼마 안 돼요. 이 필기가 제가 단언컨대 이 수험가에서 가장 정확하고요. 가장 깔끔합니다. 깔끔한 정리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다른 수업 한번 보세요. 통칭을 수업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고 뭐가 뭔지 헷갈립니다. 항상. 근데 깔끔하게 이렇게 딱 정리하면 아주 쉽죠. 아주 쉽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되게 효율성을 추구해요. 항상. 어차피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시간 자원은 누구의 똑같이 있잖아요. 시간은 똑같이 정해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에 달린 거예요. 사실. 수험은 되게 효율성을 아주 따져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강의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돼.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오는 것들은 과감히 배제하고, 그런데 시험에 나오는 건데 설명이 필요한 건 더 많이 하고, 이런 강약 조절 좀 해야 돼요. 근데 저는 통칭을 어떤 교과서를 봐도 사실은 막 제대로 막 장황하게만 써줘야지 제대로 막 컴팩트하게 정리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통칭이 할 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통칭이라는 개념이 딱 한눈에 보여요.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시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요걸 정리하셔야 돼요. 항상 요거를 계속 정리하시면 요거를 익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익히시고 한번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통칭의 인정 여부가 나왔는데요. 학설 보시면 부정설 있죠. 부정설. 자, 부정설은요, 사법심사 대상이 돼야 된다고 봐. 읽어보시면 통칭의 개념을 부정하는데 전부 다 사법심사 해야지 라는 입장이에요. 자, 긍정설은요, 뭐 내용 다 볼 것도 없이 그냥 이거는 사법심사가 배제되는 걸 인정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판례 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 볼 텐데요. 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거. 자,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대통령의 권한. 대통령이 언제 할 수 있느냐? 우리 헌법에 따르면 전시 사태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비상계엄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상계엄을 한 적이 있어요. 언제 했을까요? 전두환 대통령 되기 전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서요 5.18을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전시 사태로 본 거예요. 그래서 비상계엄을 내려서 비상계엄이 되면 여러분 뭐 입법 사법 다 마비됩니다. 법원 다 멈추고 올 스탑, 행정기관 다 올 스탑, 국회도 올 스탑. 대통령이 일단 집권을 뭔가 다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비상적인 권한이겠죠. 엄청 예외적일 때만 해야 되는 건데 우리도 이렇게 한 적이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비상계엄을 선포할지 말지는 대통령이 판단하는 거죠. 근데 이거 보세요. 우리 뭐 어떻게 봤는지. 자,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그 당부당 내지 당부당은 뭐죠? 타당한지 부당한지는 타당한지 부당한지 내지 필요성 꼭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이 여부는 자, 원래 대통령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당부당 여부는요 국회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국회만.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서는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할 거야 라고 하면 그냥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헌법에서 이거를 막는 장치가 하나 있는데요. 국회가 딱 들어가서 비상계엄을 해제라고 의결을 하면 그 순간 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 대통령은 시작할 수 있고요. 이걸 멈추는 거는 국회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당부당, 자, 부당하니까 아마 국회에서 멈췄겠죠. 그래서 이런 여부는 자, 국회만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사법기관인 법원이 요거를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했죠. 이 말 자체가 뭐겠어요? 통치행위를 인정하는 견해입니다. 사법심사가 지금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인정했죠. 사법심사 안 하는 영역이 있다는 걸 인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통치행위 긍정설이라고 합니다.
와, 요거 천천히 보셔야 돼요. 천천히 논리적으로. 이해되세요? 오케이, 굿, 굿. 자, 그래서 그 밑에 자,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는데요. 자, 요거는 우리 기본 강의 때 배울 거예요. 그리고 밑에 관련 판례 1번에 별표 치시고요. 이 판례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어디를 읽느냐? 다 읽는 건 아니고요. 자, 페이지를 넘기시고 그 밑줄 그은 부분 있죠?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입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을 여러분 복습할 때 1번 판례는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통칭이 사법심사 안 되는 영역이 있다는 걸 인정한다. 막 이렇게 나오다가 그런데 그 여부는 이게 통칭인지 아닌지 여부는요. 바로 오직 사법부만 판단한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러면 우리 판례에 따를 때 우리 판례 태도에 따를 때 통칭에 닿으면 사법심사 안 하잖아요. 통칭이가 아니면 심사를 하고. 그래서 요 예를 한번 천천히 볼게요. 통치행위에 해당해서 사법심사를 안 했던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14페이지에 제일 위에 있는 그 점 판례 있죠? 남북 정상회담 요 판례 별표를 5개 하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한 판례입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판례. 가장 많이. 그래서 요 판례는 우리 그때도 생기초 때도 한번 언급했나요? 했죠.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이게 제일 중요하다. 남북 정상회담은 통치행위입니다. 여기까지만 쓰면 끝이에요. 왜? 사법심사 안 하는 건 당연히 알으셔야 되고. 그런데 여기에 대북송금행위. 대북송금. 자, 이거는 범죄에 해당하죠. 그래서 통치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법심사 했습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판례고. 그 다음에 이제 제목만 보시면 돼요. 밑에 볼까요? 특별사면. 사면하는 거. 특별사면. 여러분, 특별사면이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최근에도 특별사면을 했습니다. 특별사면의 권한은 대통령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저 좀 사면시켜줘요. 쟤는 저지를 거 아닌데 왜 했지? 아무튼 사면 그만 권한이야. 그냥 대통령이 그냥 너 나와 그러면 나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요. 너 나와 그러면 바로 나와요. 이게 바로 특별사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시켰죠. 사면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방이 됐어요. 자, 그게 바로 통치행위다. 이거를 판단할 수 있을까? 법원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완전 정치적인 판단 아닙니까? 그죠? 자, 그리고 보세요. 제목. 자, 군사시설의 보호구역 변경 해제. 여기는 군사시설이야. 군사시설 해제. 이런 것들을 법원이 판단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잖아요. 이건 되게 군사적인 판단 아닙니까? 군사 정책적인 판단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통치행위에 해당하고요. 사법심사를 안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대통령의 계엄 선포. 앞에서 봤지만 이거는 통치행위에 해당한다입니다.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헌법재판소 판례도 보실 텐데요. 원래 헌재 판례는 또 입장이 좀 다르긴 한데, 자, 이거는 나중에 천천히 배우면 되고, 요 밑에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점. 신행정 수도 건설이나 수도 이전 문제는 통치행위나 사법심사가 대상이 된다. 자, 헌재는 입장이 다른 거예요. 헌재는 통치행위 긍정설, 부정설 다 떠나서 다 필요 없고 기본 것만 관련되면 통치행위라도 심사하겠다라고 해서 이 통치의 개념 자체를 다 그냥 싸그리 무시해버리는 입장입니다. 굉장히 센 입장이에요. 그래서 헌재 판례는 굉장히 독특하다. 왜냐하면 통치행위라는 거를 인정해요. 하는데 원래 인정하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긍정하면 사법심사 안 되는 영역을 인정해야 되잖아. 이걸 긍정하면서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난 다 할 건데 기본권 관련돼 있으면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예외적인 입장이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 강의 때 좀 천천히 배우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온 거고요. 자, 밑에 대표적인 판례가 그 밑에입니다. 정부의 이라크 파병. 자, 요거는 기억해 주십시오. 정부의 이라크 파병 결정. 이거는 통치 행위이기도 하고요.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도 없어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법심사 못해요, 이거는. 자, 그 다음 여기도 또 나오네요. 특별사면. 특별사면도 역시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가 안 되는 거고요. 자, 요런 게 시험이 납니다. 이 통치행위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와요. 페이지 한번 넘겨볼까요? 그래서 16페이지 보시면 표로 정리가 잘 되어 있네요.
요 표를 한번 쓱 보시면서 아 요런 게 통칭이구나 요런 게 아니구나를 여러분들이 그냥 감을 잡아 보십시오. 아 요건 기고 요건 아니다 이렇게. 실제로는 여기서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통칭이는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 그래서 이 통칭에 관한 개념 요 개념 정도만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자 그러면 통칭에는 여기서 마치고요. 자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행정의 분류로 넘어갈게요. 행정은 분류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요 표 보세요. 요 표 정도만 가볍게 읽어 보시면 돼요. 그냥 눈으로 요런 게 있구나 보시면 되는데 볼까요? 하나 책무 기능에 따른 분류라고 해서요. 질서유지행정, 급부행정, 계획행정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중에서 급부행정이란 말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급부. 급부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 이제부터 뭘 세팅하세요? 용어. 급부란 말 나오면 주는 겁니다. 급부행정은 국가가 국민한테 그냥 뭔가 주는 거야. 이게 급부해 주는 거야. 주는 거를 급부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소득이 없어. 소득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 소득이 없고요. 완전 가난해. 근데 막 굶어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우리 국가는 방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계 보호의 필요성 있는 사람들은요. 월 35만 원인가요? 이렇게 해서 돈을 줍니다.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줘요. 돈을 그냥 줍니다. 대가 없이 그냥 돈을 줘요. 일단은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그게 바로 급부행정이죠. 돈을 주는 거. 또 우리 코로나 때 국민들한테 돈을 한번 싹 줬죠. 특히 자영업자들한테 돈을 뿌렸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급부행정,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급부행정이란 말이. 자, 그리고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거는요. 밑에 법 형식에 따른 분류를 넘어서 법 효과에 따른 분류. 요것만 잘 보시죠. 법 효과에 따른 분류. 자, 보시면 요 행정 영역은요. 행정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거. 하나는 국민에게 유리한 거. 국민한테 불리한 거랑 유리한 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불리한 거를 우리는 부담적 행정이라 그래요. 부담적 행정. 국민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운전면허 정지 처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받으면 기분이 어때요, 여러분? 안 좋죠? 불이익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침익적 처분 혹은 부담적 행정이라고 합니다. 부담 그리고 침익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익적 행정은요. 아까 봤던 급부행정이에요. 급부행정은 수익적 행정이죠. 뭔가 주는 거니까. 그리고 허가를 내준 거, 특허를 주는 거. 자, 이런 것들을 주는 것들은 바로 수익적 행정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서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또 생기초 때 제가 열심히 말씀드렸는데 재량과 기속, 그죠? 또 행정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하나는 기속이고 하나는 재량이다. 기속은 법대로 그대로 하는 거고요. 재량은 뭔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거,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 이게 바로 재량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구나. 눈으로 쓱 봐두시면 돼요. 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뭐 행정의 목적에 의한 분류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시험과 관련이 없고요. 쭉 한번 쓱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냥 쑥 넘어가는 거는 여러분 복습할 때도 그냥 가볍게 그냥 제목만 보시면서 아, 뭐 이런 게 있구나. 그런가 보다 하면서 눈으로만 찍고 넘어가시면 돼요. 뭔가 필기하거나 밑줄 긋을 게 전혀 없습니다. 시험에 안 나오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제1장을 마쳤고요. 행정에 관한 내용을 마쳤고 이제는 행정법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제1절 이제 행정법이죠. 행정법. 말 그대로 우리는 행정을 배웠으니까 행정에 관한 법이 행정법이죠. 그래서 행정법을 다시 정의하면 자,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로 국민과 국가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바로 행정법입니다. 행정법. 그래서요. 행정소송은 국가와 국민이 싸우는 소송이에요. 국가가 뭔가 했을 거 아닙니까? 국가는 권력이 있으니까 뭔가를 했고 이게 뭐 불편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 국민이 맞서 싸우는 구조. 이게 바로 행정소송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발달한 거죠. 우리나라는 공권력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원하게 다툽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도 여러분이 이제 소방관 되고 나서도요. 행정소송을 간접적으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되게 굉장히 많은 일이 여러분들이 이제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국가의 일부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하면서 뭔가 뭐 차를 뭔가 부셨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소방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길이 좁아. 그럼 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로는 밀고 가야 된다고 우리 기본법에 다 돼 있거든요. 하지만
실무에서는요, 실제 제 그 소방관 애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못한대요, 그렇게. 왜냐하면 엄청 소송 당하고 그런대요. 국민들이 가만히 두지 않는, 막 계속 막. 그러니까 어찌 보면 되게 불편한 건데, 아무튼. 미국이랑 다릅니다. 미국은 진짜 시원하게 밀어버려요. 시원하게 밀어버리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법으로는 해도 된다고 하는데, 막상 하면 써야 될 게 많아. 보고서 써야 되고, 뭐 써야 되고, 막 진짜 막 경위서도 써야 되는데, 경위서. 아니, 잘못한 게 없는데, 그쵸? 법에 따라서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실무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다행히 여러분 국민들이 여러분 편이에요. 국민들은 요즘 소방관과 관련된 어떤 기사 보면요, 밑에 보면 소방관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한 힘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관련해서 어떤 법을 만들 때 국민들이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반면 경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찰. 경찰 관련 기사가 나왔다. 밑에 혹시 댓글을 본 적 있으세요? 깜짝 놀랍니다. 진짜 세상에 수많은 욕들이 거기 다 적혀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이 신뢰를 못 받는 게 바로 경찰인데, 반면 소방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런 내부적인 이런 문화들이 좀 개선이 많이 될 거예요. 저는 되게 좋다고 봐요. 저는 공무원도 직역들이 많잖아요. 일단 경찰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경찰도 진짜 인원이 많습니다. 12만 명이에요, 경찰. 우리나라 경찰관이 12만 명, 12만 5천 명. 아니, 너무 많지 않아? 12만 명이면 한 도시를 만들 수 있어요. 경찰만 만들어도 한 도시가 돼. 그만큼 많습니다. 근데 뭔가 체계도 좀 부족하고, 뭔가 이렇게 국민들 지지도 좀 부족한데, 그 반면에 이 소방 쪽은요, 확실히 국민들이 지지한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확실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사회적으로 대우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소방관, 정말 많아요. 희한하게 많아요. 저 옛날부터. 소방관들이 제 주위에 진짜 많거든요. 보면 굉장히 본인 일에 자부심도 좀 잘 갖고, 뭐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좀, 나중에 딱 되고 나서 뭔가 좀 되게 윤택하게 사는 경우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꼭 합격하세요, 여러분. 합격하세요. 좋은 거랍니다. 좋은 거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 아무튼, 자, 어쨌든 여러분들 소송을 많이 당하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러니까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말고 저한테 연락하시고 제가 조언과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언제든지. 여러분, 합격하고 우리의 인연이 끝은 아니에요. 저는 사실 저도 수험을 똑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때 시험이 다가오면 저도 긴장이 돼요. 그래서 지금 국가직 시험이 다음 주라서 저도 초긴장 상태야. 이들 잘 봐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사실은 뭐 학원에서는 뭐 잡아주지도 않지만 제가 막 특강을 만들어서 막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은 꼭 필요한 것 같으면 꼭 만들어주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아무튼 저도 수험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저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제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같이. 여러분 여기 딱 오는 순간 저도 이제 수험 생활에서 같이 시작하는 느낌이고요. 시험에 임박했다. 그럼 저도 완전 쫄릴 거야.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정말 다 제공해드리고 싶습니다. 완전. 그래서 저는 사실 그걸 보고 싶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합격해 가는 모습들을 보려고 여기 있는 겁니다. 저는 인생 살아오면서 합격할 때가 진짜 좋았거든요. 여러분도 곧 겪겠지만, 자, 합격할 때 그 기쁨은 정말 상상할 수 없습니다. 지금 겪어봐야 돼. 근데 되게 묵직하게 와요. 묵직하게 자고 일어났는데 뭔가 뿌듯해. 나 됐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고, 그럼 내가 좀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요, 그 과정을 함께 하시죠, 저랑. 그리고 저는 꼭 공약을 꼭 드리는데, 여러분 합격하시면 연락하실 거 아니에요.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무조건 소고기 제일 맛있는 걸로 사드립니다. 제가 무조건 진짜야. 사줄 거야. 진짜 사줄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공약을 걸었으니까 꼭 얻어먹으러 오세요. 제발. 자, 아무튼 저도 이제 기뻐서 사드린 거예요. 저 사실은 뭐 돈만 생각했다면 제가 강사 안 하죠.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안 하는데, 제가 강사를 하는 이유는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저도 뭐 인생을 그렇게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살았지만, 이렇게 앞으로 많은 인생이 남았지만, 뭐 변호사로서 사는 것도 좋아요. 재밌고 하는 일도 저는 적성이 맞는데, 그런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봐도 어떤 이 수험에서 어떤 합격하는 그 기쁨만큼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어떤 누군가의 인생이 팍팍 바뀌어지는 그 순간을 같이 경험한다는 거는 굉장히, 저는 그게 엄청 보람이 있어요, 사실. 거기에 제가 어떻게든 기여를 했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제발 합격해 주세요. 제발. 여러분의 합격은 여러분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제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 것이기도 하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 많은 사람들 다 기쁘게 해주는 그런 일이에요.
제발 좀 합격해 주세요. 제발 부탁할게. 합격 좀 해줘 진짜.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필요한 게 있다면 제가 뭐든 제공하겠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필요할 때 상담해 주세요. 상담하시고 상담 요청하시면 얼마든지 제가 해드릴 테니까. 자, 아무튼 또 여러분 얼굴을 봤더니 또 썰이 길어졌네요. 자, 이 행정법의 의의를 볼 거예요. 자, 행정법의 정의는 자, 밑줄을 그을 건데요. 행정에 관한 모든 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 관하여 독자성과 고유성을 가지는 국내 공법 또는 행정의 조직작용 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만을 의미한다라고 돼 있죠. 자, 특히 밑줄을 다 그으셨죠. 그 중에 특히 강조할 부분이 행정의 조직, 작용, 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을 의미한다.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행정조직법. 자, 조직법은 사실 우리 행정법에 들어있진 않아요. 이거는 우리 헌법에서 배우는 거고 우리랑 관련이 없고요. 그런데 작용과 구제법, 이거는 우리가 배우는 거죠. 행정작용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제가 뭡니까? 행정작용은 행정입법과 행정행위, 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결국 행정이 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법을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행위를 하거나 두 가지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걸 행정작용이라고 합니다. 이거에 관해서 우리가 배울 거고요. 행정작용법. 그리고 행정구제법은요. 국가가 국민한테 뭔가를 했다. 공권력 행사를 했다. 그런데 국민이 이게 불편해. 그럼 다투는 거. 이 국민을 어떻게 구제하지? 소송을 통해서 혹은 심판을 통해서. 자, 이런 것들이 구제법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국가가 뭔가 손해를 끼쳤습니다. 직무집행 중에 손해를 끼쳤어.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손해보고 끝나는 게 아니죠. 국가한테 돈을 받아야 되겠죠. 이런 거 손해배상, 손실보상, 이런 것들이 바로 구제법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작용과 구제에 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럼 2번 행정법 개념의 3요소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정리를 했는데요. 제목만 체크해 볼까요?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법이다. 뭐야,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법이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냥 밑줄 그으시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고요. 2번 보세요. 국내 공법이다. 국내. 우리나라에 있는 행정기본법은 미국엔 적용되지 않겠죠. 당연히 국내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3번 보세요. 공법이다. 공법. 자, 공법의 반대말은 사법입니다. 그렇죠? 사법. 그래서 사법이 아니라 공법이라는 뜻이에요. 행정법은 공법이다. 자, 공법이란 말 나오려면 주체가 하나가 국가죠.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를 다루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국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공법인 거예요. 공법. 그게 아니라 개인들, 국민들끼리의 문제다 라고 하면 사법이 적용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형법은 뭘까요? 형법. 형법은 뭐 사법 같아요? 공법 같아요? 공법 맞습니다. 공법이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뭐 범죄를 저질렀다. 어떤 연쇄살인범이 살인을 막 저지르고 있습니다. 얘 잡았어요. 얘를 잡고 재판에 세우고 처벌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거. 누가 하죠? 국가가 하는 겁니다. 국가가 개입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법은 공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국가가 하니까. 우리 모든 형벌권의 행사는 국가가 전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적으로 복사하면 안 됩니다. 더글로리처럼 직접 복사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더글로리 보셨어요? 사적 복수를 하는데 이건 원래 법으로 허용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다 불법입니다. 걔네들. 아무튼 자, 그러면 자, 요 키워드 지금 정리했죠? 국내 체크했고 공법 체크했고요. 그 다음 3번 헌법과 행정법과의 관계를 볼 텐데요. 자, 요거 여러 개 뭐 오토마이어라든지 베르너라는 사람은 나왔습니다. 이런 거 다 외워야 될까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래도 뭐 이론들이 좀 설명을 많이 돼 있긴 한데 사실은 별로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이 사람들 견해 뭐 알아서 뭐 할 거야, 그렇죠? 다만 근데 자, 요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에서는 하나만 정리하시면 돼요. 하나만. 바로 자, 효력. 누가 셀까? 효력. 효력. 자, 1번 효력, 2번 적용. 효력은 헌법이 더 세죠? 행정법보다. 헌법보다 센 건 없습니다. 헌법은 최상위법으로서요. 가장 효력이 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효력은 헌법이 세다. 그런데요.
문제는 적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 겪었을 때 뭐 헌법이 적용될까? 행정법이 적용될까? 먼저 바로 행정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적용은 법이 먼저 적용되고요. 헌법은 끝판왕이야. 대장이 먼저 나가나요? 대장은 뒤에 있는 거잖아요. 제일 뒤에 기다리고 있는 거야. 행정법이 뭐 다 하고 안 되면 그때 나가서 등판하는 거지. 그쵸? 그래서 행정법이 적용은 먼저 됩니다. 헌법보다는. 자, 요걸 헷갈리시더라고요. 헌법이 세니까 적용도 헌법 먼저냐? 아닙니다. 헌법은 적용은 행정법 먼저예요. 먼저. 이건 또 다른 법들도 마찬가지예요. 헌법은 등판은 맨 마지막에 한다. 요 정도만 정리하시고요. 책에는 없는데 요 내용을 이렇게 옆에 요 정도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그래서 요 두 개는 옆에다가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옆에 행정법과 헌법의 관계라고 해서 적어 놓으시면 되고요. 뭐 이거 아마 내용은 뒤에는 있을 겁니다. 뒤에는 있는데 아무튼 그 체계상 여기다 적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자, 그다음 제 2절로 바로 넘어갈게요. 2절. 자, 2절은 바로 법치행정의 원리입니다. 법치행정의 원리. 우리 생기초 들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되실 거예요. 법치행정. 행정은 법에 따라야 된다. 법치행정의 원리입니다. 그게. 자, 법치행정의 원리는 크게 두 가지 원칙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페이지를 넘겨볼까요? 자, 보시면 요 뭐 법치행정 원리의 발전 부분이 있는데 발전 부분은 그냥 여러분은 가볍게 쭉 보시면 돼요.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자,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넘기시고 24페이지 볼까요? 24페이지? 24페이지 결론만 하나 체크하시죠. 결론. 자, 결론 체크하실 텐데 보세요. 결론의 양가로 1번의 제목의 밑줄을 그어보세요. 소극국가, 19세기의 소극국가. 자, 소극국가입니다. 소극국가. 국가가 소극적 역할밖에 안 한다. 자, 이거는 우리가 아까 뭐라고 정했죠, 제가? 근대 시대예요. 이게 바로 근대. 내용 볼까요? 질서 유지가 국가의 주 목적이며 그 외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자유방임주의적 태도를 취하고 자유권적 기본권이 중시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제가 정리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 20세기의 적극국가 옆에다가는 여러분 현대 써놓으시고 현대. 현대에서는 국가가 적극 개입한다 그랬죠? 보시면 복지 담당이 국가의 주 목적이 됨에 따라 경제 분야에서는 수정 자본주의가 채택되고 생존권적 기본권이 중시된다. 이를 사회적 법치국가라고 한다. 사회란 말이 나오면 다 현대입니다. 사회란 말이 등장하는 건 다 현대예요. 자, 그래서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렇게 역사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다음 법치행정의 3대 원리 볼 텐데요. 3대 원리. 법치행정의 원리 그 표 보이세요? 표. 첫 번째가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고요. 두 번째가 법률 우위의 원칙, 세 번째가 법률 유보의 원칙입니다. 자, 근데 시험에 나오는 거는 바로 법률 우위의 원칙과 법률 유보의 원칙이고요. 이거 두 개는 완전 별표입니다. 완전 별표. 자, 생기초 때 키워드는 제가 정리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밑에 이 오토마이어의 법치행정의 원리라고 해서 양가로 1번, 2번, 3번이 나와 있는데요. 바로 양가로 2번 보시면 법률 우위의 원칙 나와 있죠. 우위의 원칙. 보시면 이 법은 행정에 비하여 우위에 있으므로 행정은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법률은 국민이 만든 거니까 행정 거기 따라야 된다는 그 뜻이죠. 저촉이라는 단어, 이게 키워드죠. 위반이 키워드입니다. 위반. 법률 우위의 원칙은 위반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위반, 이 키워드. 자, 그래서 위반 X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위반하면 안 된다. 이게 바로 법률 우위의 원칙이고요. 이게 키워드고요. 자, 그리고 밑줄이 그어져 있죠. 이 원칙은 행정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올 적용.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예외 없이. 그래서 어떤 것이 나와도 그냥 여러분 지문에 법률 우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나오면 다 틀린 겁니다. 무조건 적용되니까. 법률 우위의 원칙은 다 적용돼요. 어디든. 공법상 계약이든 어디든 간에 다 적용된다. 자, 그래서 법률 우위의 원칙이고요. 밑에 3번, 양관을 3번 보세요. 법률 유보의 원칙인데요. 일정한 행정권 발동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근거가 키워드입니다. 근거. 그래서 유보의 원칙은 바로 근거를 둬야 된다. 행정을 하려면 법률에 근거를 둬야 돼. 이 뜻입니다. 그리고 적용 범위는 올 적용이
절대 아니고요. 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미리 정리를 해드리면 바로 침익적인 영역, 침익적 처분. 자, 국민에게 불이익한 거죠. 불이익한 처분 할 때는 국민한테 불이익한 거랄 때는요 반드시 근거를 둬야 된다. 법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반면 수익적 처분은요 뭐 돈 주는 거 이건 그냥 해도 돼. 국민한테 불리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요 또 중요한 영역은 법에 반드시 근거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요 몇 가지 이 단어를 정리함으로써 이 객관식 문제 하나를 다 통째로 맞힐 수가 있습니다. 요 정도만 배워도. 자, 이렇게 정리를 꼭 해두시고요. 자, 25페이지에 보시면, 자, 보세요. 행정기본법이 나왔죠? 이게 나오면 여러분 뭘 하셔야 됩니까? 바로 별표. 무조건 별표. 행정기본법은 별표고요. 이 조문이 그대로 나오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조문에 친숙해져야 돼요. 여러분 이전까지는 법조문을 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판례도 볼 일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단계에서 한번 연습을 하는 거예요. 법조문도 열심히 보고, 그리고 앞에 제가 통칭의 판례들 있죠, 몇 개 찍은 거 가볍게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 판례가 요렇게 판례는 요런 식으로 쓰는구나, 문장을. 이렇게 한번 익숙하게 좀, 지금 그런 과정이니까요. 자, 행정기본법 요 8조는 여러분 나중엔 되게 쉬워집니다. 그 머릿속에 그냥 떠오를 거예요. 보자마자 바로 여러분 머릿속에 바로바로 떠오르게 될 그런 조문이에요. 앞으로 친해질 거예요, 앞으로. 자, 요거 볼까요? 8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주어 보세요. 행정작용은입니다. 행정작용은. 행정작용은 아까 두 개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두 개라고 했습니다. 행정, 입법과 행정행위. 이거 할 때는 법률에 위반돼서는 안 되며, 자, 여기까지 끊고요. 위반돼서는 안 된다. 이거 뭐죠? 위에 적으십시오. 법률 우위의 원칙. 이게 바로 법률 우위의 원칙. 앞부분이. 자, 거기까지 끊었죠. 법률 우위의 원칙 쓰면 여러분 옆에다 적을 게 있죠. 올 적용. 올 적용을 일단 써놔. 무조건. 일단은 막 써놓으세요. 이렇게. 올 적용.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이거는 뭐 아시죠, 여러분? 적으십시오, 밑에. 법률 유보의 원칙이다. 법률 유보의 원칙. 키워드는 바로 근거라는 거고요. 그래서 적용 범위가 이미 조문에 나와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원래 이 조문이 원래 판례가 인정하던 건데 법으로 그냥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박이야. 대박법이에요. 이게 보세요. 국민의 권리를 제한 의무 부과. 권리 제한 의무 부과에다가 밑줄을 다시 한번 딱 그으시고요. 한 번 더. 권리 제한 의무 부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혹은 의무를 부과한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나쁜 겁니다. 침익적 처분입니다. 이게 바로 침익적인 제가 처분 이렇게 썼죠. 행정행위면 처분이고 침익적인 행정입법일 수도 있어요. 행정입법. 처분 아니면 행정입법입니다. 침익적인 거죠. 불이익한 거. 이거랑 또 그 밖에 중요 동그라미 하시고요. 중요한 영향, 중요성설. 판례의 태도인데, 자, 대박인 게 진짜 이렇게 판례가 인정하는 이런 태도를 그냥 법조문 자체로 이렇게 심어온 거는 행정기본법이 거의 유일합니다. 대단한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게 행정법을 다 알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와, 대단하다. 이거 알지만 여러분 아직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가 보다 생각해요. 그냥 중요한가 보다, 대단한가 보다 생각하시고 나중에 공부하면 할수록 느껴집니다. 공부를 다 마치고 나서 여러분 이렇게 법리들이 다 있잖아요. 법리들. 그게 기본법만 딱 보면 정리가 다 돼요. 기본법이 그걸 정리를 다 해놨어요. 진짜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곧 차차 아시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조문을 보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이 조문 8조를 열심히 봐두세요. 열심히.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법률 우위의 원칙과 법률 유보의 원칙은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가볍게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조문을 보는 게 하이라이트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습할 때 이 조문을 여러 번 보십시오. 여러 번.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페이지 넘기시고. 자, 26페이지인데요. 26페이지.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둘 중에서 이제 법률 유보의 원칙은 적용 범위가 좀 특이했어요. 중요한 영역에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학설을 따지면 본질성설이라고 그래요. 본질성설. 또 중요성설. 같은 말.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좀 낯설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아직 처음엔 좀 힘들어요. 버겁지만 자주 보다 보면 친해집니다. 결국 되게 쉬운 개념이 될 거예요. 자, 본질성설과 중요성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요게 우리 판례 태도예요. 판례 태도. 그래서 우리 이걸 기억해야겠죠. 근데 판례 태도가 기본법에 그대로 딱 등장했습니다. 대박. 자, 그러면요, 과연 자 이제 우리 중요한지 자 그래서 어떤 법률이 있고 그 밑에 하위 행정 입법이 있습니다. 명령이 있다고 해볼까요?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요거에 따르면 보세요. 행정작용은 행정 입법도 포함. 행정 입법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겠네요. 행정 입법의 내용이 중요한 거라면. 그렇죠?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된답니다. 그래서요, 굉장히 법률에서 자 A에 관한 사항은 명령, 이거를 우리가 시행령이라고 부르거든요. 대통령령을 시행령으로 불러요. 자, 이건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이런 법률 조문이 있다고 해볼까요? 이제부터 법률에 이런 게 많습니다. 보통은 법률로 다 정해놓으면 좋은데 가끔 법률을 정하기 다 귀찮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법률을 이걸 개정하는 게 귀찮잖아. 그래서 행정입법으로 만들면 쉽게 개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이렇게 위임을 한다고 합니다. 위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해서 대통령령입니다. 이거 대통령령. 대통령령에서요, A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정해놓습니다. A에 관한 사항은 뭐 A, B, C 이런 걸로 한다. 이런 식으로 정해놓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규정해놔요. 그런데 이 법률 유보의 의미는 뭐냐? 중요한 거는 직접 자 A에 관한 사항이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건데 지금 명령으로 정했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사항이라고 이게 A에 관한 사항을 딱 보고 중요해 안 중요해 물어보고요. 중요하네? 그러면 지금 명령으로 정했어? 그러면 잘못된 거야. 위헌. 헌법에 위반된다. 위헌. 이렇게 나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A가 중요한 사항이면요, 명령으로 위임하면 안 되고 A에 관한 사항은 뭐다? 여기서 정해야 돼. 그냥. 여기서 법률로 정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이 법률 유보의 원칙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요, 우리는 판례를 보면서 법률, 자, 이게 위헌인지 아니면 합헌인지, 헌법에 위반되는지 위반되지 않는지를 결론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자, 뭘로 기억하냐면 바로 A에 관한 사항이 중요한지 아닌지만 보면 돼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판례는 법률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다 위임이 됐던 상황입니다. 여기서요, 만약에 A가 중요하다고 볼까요? A가 중요한 거다. 그랬는데 지금 위임이 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위헌. 근데 A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은데 위임해도 괜찮은 거죠? 합헌.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딱 단어만 보시고 중요한지 아닌지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6페이지를 볼 텐데요. 그래서 26페이지 관련 판례를 볼 텐데, 자, 제목에만 밑줄을 형광펜을 딱 그어두시면 돼요.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의 금액 결정. 여기 체크하시고요. 자, 이게 중요한지 아닌지 볼까요? 자, TV 방송 수신료. 여러분 내시나요? 모르시죠? 내세요? 잘 모르지 않나요? 잘 모르죠? 근데 KBS입니다. KBS한테 돈 내는 거. KBS는 공영방송이고요. 특히 KBS1은 광고도 없이 계속 방송을 해요. 그럼 어떤 돈이 있어서 그렇게 할까? 그게 우리가 내는 돈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기세 낼 때 있죠? 한전에서 청구서 날아올 때 그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항목에 보면 TV 수신료 있어요. TV 수신료. 뭐 900원 막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1000 얼마.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모든 국민이 이걸 내고 있습니다. 몰랐죠? 몰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KBS에 대해서 우리는 그 TV에 전기를 꽂는 순간 무조건 돈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찌 보면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돈을 뺏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KBS1 안 보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한테는 이 금액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이 금액을 100만 원 해볼까요? 100만 원. 위임을 해버렸어. 어떻게 위임했냐? A에 관한 사항은 어떤 장관이 알아서 정한다. 이렇게 해볼까요? 위임한 거죠. 장관이 정한다. 장관이 씩 웃으면서 100만 원 내야지? 100만 원 딱 해버렸어. 그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전기세 나올 때 보니까 120만 원 나온 거야. 왜 120만 원이지? 봤더니 TV 수신료 100만 원. 이렇게 나오면 우리 국민들 난리가 나겠죠.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의 금액 결정, 이거는 완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목 보세요. 그 굵은 글씨 본질적 사항에 해당한다.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뜻이죠. 자, 이것만 보면 게임 끝났습니다. 뒤에 결론 위헌이에요, 합헌이에요? 위헌입니다. 위헌. 왜? 지금 다 모든 상황이 이렇게 위임이 된 걸 전제로 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다고 판단이 되면 위임했어? 잘못됐네. 위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번 읽어볼까요? 일단 여러분 항상 요 제목에다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제목에다가 TV,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의 금액 결정은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게임 끝나. 중요하다. 그래서 결론은 위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일단 밑줄을 보십시오. 밑줄. 자, 국가 공동체와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자, 이거는 의회 유보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자, 중요한 거는 본질적인 거는요. 국민이 입법자가 정하래. 입법자가 누구죠? 국회. 국회가 법률로 정하다. 이 법률을 만드는 거는 국회 아닙니까? 국회가 정해야지 행정이 정하면 안 돼. 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다 정해야 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밑줄 볼까요? 수신료 금액의 결정은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해야 하는 사항에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이 법에 따르면요. 요걸 배제한 채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결정하라고 했다. 그리고 장관으로부터 승인받도록 했다. 대박. KBS가 정하고요. 결정하고. KBS가 100만 원 하면 100만 원 해야 돼. 장관만 승인만 받으면. 이렇게 위임을 해버렸네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 유보의 원칙에 위반된다. 결론은 위헌입니다. 위헌. 헌법에 위반된다. 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중요한지 아닌지만 보시면 돼요. 27페이지에 보시면 2번, 3번 있죠? 묶으시고요. 2번, 3번. 비교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자, 요거는 기본 강의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그래서 묶으셔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결론이 다릅니다. 이렇게 대법원이랑 헌법재판소랑은 견해가 다를 수가 있어요. 둘이 약간 라이벌이거든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진짜로 라이벌이에요. 얘네 둘은. 그래서 대법관은 사실 우리 법관들, 판사들의 최종적인 꿈이 뭐냐? 대법관입니다. 대법관 가는 건 정말 바늘구멍이에요. 바늘구멍. 갈 수가 없어. 웬만해서는. 그래서 대법관을 한번 찍었다. 대법관을 찍었다면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커리어가 아예 없는 거야. 그냥 끝판왕. 모든 커리어에. 대법관이 그만큼 엄청난 지위죠. 그럼 대법관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는 사법시험이 있었습니다. 사법시험이 있었고 사법시험을 합격하면 연수원에 2년 동안 가야 돼요. 2년 동안 연수원에 가야 됩니다. 거기서 성적을 합쳐서 다 합쳐서요. 1등부터 꼴등까지 다 매겨. 그 다음에 1등부터 선택하는 거야. 너 어디 갈래? 저 판사 할래요. 판사. 그래서 보통은요. 1등부터 100등까지가 판사가 되고 자, 100등부터 한 200등까지 사이에서 검사가 되고 나머지는 다 변호사가 되는데 근데 물론 1등부터 100등까지 하는 애들 중에서 한 20명 정도는 난 김현정 갈 거야. 난 로펌 갈 거야. 이렇게 해서 가는 애들이 있죠. 난 돈 벌 거야. 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있고 어쨌든 그래서 성적순을 한다 이거죠. 근데 그 중에서 단 기수에서 1등, 2등 정도 되면 시작을 서울에서 합니다. 서울중앙지법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이게 우리는 백판이라 그래. 이런 말 없어져야 되는데 백판. 좋은 거 흰 백자 써서 얘는 이제 탄탄하다. 그리고 이제 그 성적이 좀 안 되면요. 다 지방으로 갑니다. 흑판들이 열심히 해서 막 해서 진짜 막 올라와도 결국은 얘네들 안 되고요. 결국 백판 중에서 나중에 그 중에서 또 고른 다음에 대법관이 나중에 겨우 가는 거예요. 진짜 쉽지 않은 과정이죠. 대법관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엘리트 의식이 엄청 철저합니다. 사실. 그래서 굉장히 엘리트 의식이 있어요. 자, 그런데 1등한 거예요. 그래서 연수원에서 1등한 거잖아. 1등한 거야. 1등하니까 대법관 된 거예요. 대법관 딱 됐더니 근데 갑자기 헌법재판소가 딱 생겼네. 근데 헌법재판소에도 재판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도 판사 출신들이 많이 갑니다. 되게 명망 있는 사람들이 가요. 그거는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 공부도 잘하지만 거기서 이제 명망도 있고 그래야지 국회 동의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들만 재판관으로 막 가요. 자, 그래서 재판관을 갔는데 헌법재판소가요. 생기면서부터 대한민국이 싹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은 이런 법률들을 위헌으로 날려버린 일을 하거든요. 이 법률 잘못됐어. 위헌으로 날려버려. 그러면 세상이 바뀝니다.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시면 세상을 바꾼 판례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도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법을 날려버리니까. 그래서 예전에 그런 법이 있었잖아요. 호주제.
호주제는 그때도 제가 설명한 적 있잖아요. 호주제. 말이 안 되는 제도죠. 남성만 이 집안의 주인이다. 여성은 주인이 될 수 없고요. 그래서 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딸만 있다. 어머니와 딸만 있다 그러면 그 집의 주인은 삼촌입니다. 삼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옛날에 그런 법도 있었어요. 지금은 위헌으로 다 없어졌고요. 예전에 동성동본 금혼이 있었습니다. 동성동본. 남행홍 씨 있나요? 남행홍 씨? 저 남행홍 씨거든요. 남행홍 씨 여자가 있어. 되게 마음에 들어. 예쁘다. 결혼 못해. 그래서 항상 예전에 소개팅 때 물어봤습니다. 저기 본이 어떻게 되세요? 저 남행홍 씨요? 죄송하지만 이렇게 가요. 어쩔 수 없어.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니, 남행홍 씨 한두 명이야? 세상에? 엄청 많지 않습니까? 더 웃긴 건 김혜김 씨야. 김혜김 씨는 겁나 많거든요. 김혜김 씨. 근데 항상 물어봐. 김 씨야? 김 씨? 혹시 김혜김 씨인지 물어봐줘. 김혜김 씨래. 그럼 안 되겠다 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렇죠? 동성동본은 결혼을 못했어요. 진짜, 근데 그거를 위헌으로 날려버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러니까 시대가 바뀐 거죠. 점점. 이런 식으로 지금 시대가 발전해 오고 있어요. 최근에 낙태죄가 사라졌죠. 낙태죄는 원래 처벌했습니다. 근데 2018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위헌으로 날려버렸어요. 이거 위헌이야. 날려버리니까 낙태죄가 폐지됐죠. 그래서 이제 낙태를 해도 됩니다. 아시겠어요? 세상을 바꾸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대법관 애들이 배가 아픈 거야. 배 아파. 배 아파. 나보다 공부 못했는 놈들이 이거야. 흑판 애들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흑판이거든요. 흑판인데 재판소가 된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막 헌재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대법관 애들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너희들. 그래서 라이벌의식이 실제로 있습니다. 완전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나중에 막 싸우면서 나오는 판례들이 있거든요. 진짜 재밌거든요. 나중에 그때 나올 때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쨌든 알아두십시오. 상식적으로. 이런 얘기는 여러분 저한테밖에 못 들어요. 사실. 자, 둘이 라이벌이다. 완전 라이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헌재 애들은 야 공부는 그때 공부 몇 개 더 맞춰서 공부 잘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사회적으로 나와서 내가 더 명망이 높아. 이렇게 주장하는 거지. 자식이 말이야 이러면서 난 헌재야 이러면서 그럼 서로 막 완전 부글부글 막 하는 게 많아요. 서로. 자, 그래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2번, 3번 견해가 다르죠. 그렇죠? 자, 이렇게 다른 것들이 좀 있습니다. 대법원과 헌재가 싸우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페이지 넘기시고 자, 요 표를 보시는 게 더 좋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요 양가로 4번에 있는 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TV 수신료 금액 결정입니다. 요거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거죠. 자, 볼까요? 그 다음 중학교의 의무교육 실시 여부. 여러분 의무교육은 지금 언제까지인지 아시죠? 중학교입니다. 맞아요. 중학교까지입니다.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에요. 자,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인데 자, 이거를 실시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는 거 이거 완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 자, 그리고요 쭉 넘기셔서 맨 마지막에 시험에 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하여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것입니다. 자, 지방의회 의원. 자, 이거 뭐냐? 시의원, 구의원입니다. 여러분 동네 시의원 누군지 아세요? 시의원 모르죠? 나도 몰라. 저도 몰라요. 구의원도 몰라. 나도 모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사실 어쩔 수 없잖아. 그렇죠? 시장 하면 됐지. 오세훈 알면 됐지. 그렇죠? 아무튼 자, 그래서 근데 이 지방의 의원들은요 사실 제 사촌 누나도 의원입니다. 구의원.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됐는지 좀 감이 안 와. 왜냐면 정치도 잘 모르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오신 분이거든요. 그냥 무용해서 무용 쪽으로 되게 대가인데 어쨌든 막 학교에서 막 강의도 하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구의원이 됐네. 구의원 됐대. 깜짝 놀랐어. 왜 됐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치도 모르잖아. 아무것도 모르잖아. 왜 됐을까? 그러면 이분이 막 구의 그 정책 같은 거 막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들죠? 그럼 누가 만들어야 되지? 보좌관이. 사실은 이름 보좌관입니다. 그래서 원래 국회의원들도요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은 그냥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요. 그 팀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 팀에는 보좌관들이 있어요. 입법 보좌관들. 이 보좌관들의 능력이 진짜 중요하고요. 얘네들한테는 7급 공무원 대우를 해줍니다. 시작부터. 그래서 월급을 줘요. 그래서 이게 유급 보좌관입니다. 유급 보좌관. 그래서 유급 보좌관이 없으면 큰일 나죠. 구의원, 시의원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거.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완전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구의 어떤 팀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자, 구의원이 다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급 보좌 인력은 너무나 중요한 사항입니다. 중요한 사항. 그래서 이거는 본질적 사항이고요. 근데 밑에 보세요. 본질적 사항 아닌 거. 수신료 징수 업무. 자, 요거 체크하시고. 자, 헷갈리지 마십시오. TV 수신료의 금액은 국민들로부터, 주머니로부터 돈을 빼앗아 가는 거니까 완전 중요한 거죠. 그런데 징수 방법, 징수 업무. 누가 징수하지? 이거야. 징수는 누가 하지? 이게 중요합니까? 국민과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없죠. 누가 그냥 돈을 가져가든 상관없잖아. 국민들은 얼마 내는지가 중요하지. 한전이 받아가는지, 뭐 가스공사가 받아가는지, 지자체가 받아가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돈만 내면 되니까. 그래서 징수 업무는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징수 업무를 위임해도 합헌. 결론 위헌이 아니라 합헌입니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 보세요.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부터 국가유공자 단체의 대의원 선출 여기 체크하시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순서대로 제가 하는 거예요. 자, 국가유공자 단체의 대의원 선출. 국가유공자 단체라고 있는데 아세요, 여러분? 저도 몰라요. 거기 대의원, 거기서 누가 이사가 뽑히고 회장이 뽑히고 막 뽑힐 겁니다. 혹시 아세요? 관심 있어요? 여러분? 혹시 관심 있음? 저는 없습니다. 관심 없어요.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 위임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말한 논리 그대로예요. 그래서 자, 국가유공자 단체 대의원 선출하든 말든 관련이 없잖아요, 우리랑.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국민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요 위임해도 된다. 결론은 합헌 이렇게 나옵니다. 합헌.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고 맨 마지막만 다 체크할게요. 맨 마지막 중학교 의무교육. 중학교 의무교육의 실시 시기와 범위. 자, 중학교 의무교육을 할지 말지는 겁나 중요한 거 맞죠? 그렇죠? 우리나라 예산에 쓰이는 거고 교육 제도를 바꾸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의무교육을 언제 실시할까요? 실시 시기와 그 범위 어느 도부터 할까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죠. 이거는 그냥 방법에 가는 거니까 이건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파트를 볼 때 제가 체크한 거 지금 위주로 먼저 보시고요. 중요한지 아닌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중요한지 아닌지. 중요하면 위헌, 중요하지 않으면 합헌.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29페이지에 나온 4번 있죠? 법률 우위의 원칙과 법률 유보의 원칙. 이 두 개를 구분하시는 이 표를 한번 여러분들이 별표 쳐두시고 정리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법률 우위의 원칙은 소극적 의미라고 그랬죠? 이 말 어렵잖아요. 소극적 의미. 이거는 그냥 위반하면 안 된대. 위반하면 안 돼. 가만히 있어야 돼. 이게 소극적인 거야. 소극적. 위반 X니까. 근데 법률 유보의 원칙은 근거를 두어야 해. 뭔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를 담죠. 그래서 적극적 의미라고 읽는 겁니다. 적용 범위는 우위의 원칙은요. 올 적용. 그리고 법률 유보의 원칙은 일정한 범위. 일정 범위 뭐죠? 그쵸? 요겁니다. 행정기본법에 봤던 내용 두 개 떠올리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정도 보시고 일단은 자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할 텐데 저는 일단은 미리 공지를 드리면 자 2시부터 저희 수업을 하잖아요. 최대한 5시 조금 넘어서 그때까지는 제가 끝내드리는 걸 원칙으로 할게요. 너무 여러분 힘들지 않게 해드릴 테니까 대신 제가 꼭 여러분 텐션 유지하면서 복습은 꼭 해오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 그럼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